말 안 통하는 시진핑 주석. 그러니까 통역기마저 말썽을 부렸군요. 이 소식부터 당연히 첫 소식으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날 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에 입성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허 교수님. 네. 저희가 가벼운 걸로 시작해서 천천히 좀 이 정상회담 각 수장들의 만남을 본질로 가볼게요. 오늘 도착하자마자 좀 문 대통령이 난감한 상황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대통령이나 이렇게 기빈이 오면은 우리 쪽 인사들도 그게 영접하러 나오지만 해당국 인사들이 나오죠. 아마 이제 독일 측 인사가 꽃다발을 가지고 준비하고 나와 기다리고 계셨는데 예. 대통령은 당연히 자기한테 주는 걸로 알았겠죠. 그래서 자기가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사님한테 주는 꽃다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개면적에서 반대소했다 그런 일화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자기한테 자기 게 아닌데 자기인 줄 알고 이렇게 받다 보면은 쑥스럽죠. 웃음으로 그걸 때울 수밖에 없는 거니까 반대소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 대통령 진짜 웃음이 어색하긴 합니다. 그래도 저렇게 크게 웃는 걸 오랜만에 본 것 같긴 한데 사실 네. 김정숙 여사가 독일에서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감동을 줬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단독 방문이 아닌 다자외교 공간에서는 사실 영부인들이 이런 회의보다는 오히려 바깥에서 많은 것들을 좀 행사를 갖습니다. 이게 아마 독일 방문에서 원래 예전에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이 있을 때 그때 이 서로 이산상봉을 하고 헤어졌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드리슈트라스의 역이라고 해서 여기가 바로 눈물의 궁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산가족 상봉할 때 되면 정말 그 버스에서 못 헤어져서 다들 눈물 흘리고 이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은 이 역사에서 서로 떨어져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했던 역시인데 바로 거기가 눈물의 궁전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방문해서 본인의 그 시어머니께서 사실 흥남철수 때 넣어 모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산가족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생각들이 다시 났는지 거기서 들어보면서 상당히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금광산 그 호텔에서 그렇죠. 이렇게 이산가족들이 했던 독일에도 저런 공간이 있었군요. 왜냐하면 김정숙 여사가 저 행보도 있었지만 이수희 변호사님. 네. 유대인 학살 추모비 해설하는 분께 고생이 많으신다 이런 친화력도 발휘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 학살 유적은 굉장히 끔찍한 역사를 하나 설명을 하고 그 현장들을 보여줘야 되니까 아마 해설사가 그런 이게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있죠. 늘 그게 즐거운 얘기들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걸 듣는 사람도 괴로운 역사인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은 더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아마 김정숙 여사가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늘 이런 설명을 하려면 힘들지 않느냐라고 말을 건네니까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답변이 돌아왔어요. 저런 공감은 참 그 역사, 그 아픈 피해의 역사를 100% 공감하지 않으면 저런 말을 건네는 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까지 나온 김정숙 여사의 보도 중에서는 가장 감동적인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허 교수님 그런가 하면 교민 행사에서 사회를 봤던 개그맨 김영철 씨가 자신의 SNS에 일종의 자랑글을 올렸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김영철 씨 개인으로 보면 좀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를 타고 갔고 그것도 비즈니스에 앉아갔답니다. 대접을 잘 받고 간 거죠. 예. 물론 이분도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아마 이분이 대통령 선거 전으로 해서 자기 프로그램에서 대통령 초청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해서 이분이 초청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이 행사가 사실은 과거에 대통령이 외국 나가면 그쪽에 있는 교민회에서 대통령을 초청해서 하는 그런 행사인데 이번에 완전 컨셉이 전 반대로 돼가지고 대통령이 교민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행사 기획을 청와대 측에서 했기 때문에 김영철 씨를 데리고 갈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 가서 따르릉이라는 자기 그 노래를 불렀는데 사실 국내에서도 저 노래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왜요? 요즘 인기 많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교민들은 잘 아실 수가 없고 연세가 높은 분들이 또 많고 하니까 근데 본인은 굉장히 진지하고 열심히 잘했고 신나게 해주시는데 반응은 약간 썰렁했는데 또 대통령이 칭찬을 한번 해주셨어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다 이렇게 소개해주면서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미화 씨도 그렇고 김영철 씨도 그렇고 저거 탁현민 행정관이 섭외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측에서 주도적으로 교민들을 초청해서 한 행사였기 때문에 청와대가 기획했고 기획비서관실이나 의전비서관실에서 이걸 주도했기 때문에 저 모습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부드러운 이슈로 조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점점 본질로 가봐야 되겠죠. 한미일 정상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만남을 끝난 뒤에 소식을 전한 사람이 G20 정상회에서 이례적으로 이 인물이 있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만찬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북한 문제에 할애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 삼국 정상은 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내서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G20 정상회에서 한미일 이 세 나라의 정상이 이제 만찬 뒤에 대변인이 원래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지금 한미일 그 삼국 회담은 사실 이제 북한 ICBM 발사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한미일 동맹의 어떤 그 중요한 회담이었죠. 근데 이제 이 회담에 앞서서 이제 그 삼국이 일단 이번 회담은 대변인을 동석시키지 않는 것으로 일단 사전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삼국의 정상과 외교장관, 그 외교 참모들만 모여서 일단 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사실 그 회의에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이제 제대로 브리핑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강경화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제 브리핑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제 G20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러시아와 북한과 중국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한 그룹이 되고 또 지금 한미일이 한 그룹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미일 3국의 정상들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또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로 일단 합의를 한 것은 뭐 상당히 의미 있는 저는 회동이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저 1일 대변인도 자처한 거는 좀 외교 무대에 많이 있다 보니까 능숙한 좋은 평가를 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워낙 이제 강경화 장관이 다자 무대에 특히 능한 면이 있어요. 유엔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본인이 통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한중 회담 때 그 대통령의 지금 이 통역기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단독 회담일 때는 이제 이 순차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면 통역이 또 하고 그다음 또 하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회담 같은 경우는 동시 통역을 그냥 바로 합니다. 그래서 통역기를 끼고 이제 회담에 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던 강경화 장관이 바로 자신의 통역기를 대통령한테 넘겨주면서 보라 해서 잠시 그 어떤 좀 딱딱했던 분위기가 상당히 좀 부드러워졌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외교 무대에서 많이 이제 관록, 경력을 많이 쌓은 덕분에 능숙하게 유연하게 잘 대처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 통역기가 고장났던 장면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는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이제 내용이 돌아가 보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방미 때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파란색 넥타이로 일종의 교감을 이뤘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엔 빨간 넥타이로 또 색깔을 맞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베 총리 혼자 또 색깔이 푸른색이었어요. 사전에 얘기를 못 들었나 봐요. 예. 한미는 붉은 넥타이로 같은 색상이었는데, 근데 또 재밌는 게 지금 국기에 태극기나 성조기나 다 파란색 붉은기가 있죠, 같이. 그런데 이제 일본은 그 붉은색이었는데 또 바뀌었어요. 여하튼 그 미국 방문 때 그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신전심으로 넥타이 색깔이 같은 걸 매게 됐다. 그러면서 푸른색이 뭐 처음, 미래 뭐 이런 걸 상징하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붉은 넥타이는 붉은 건 되게 정열, 열정 뭐 이런 거잖아요. 뜻하는 게. 예. 글쎄요. 저는 다른 거보다도 이번에 이제 ICBM 그 발사 이후에 한미일 정상이 만난 거기 때문에 저 넥타이 색깔처럼 그 대북 관계에 있어서 미국과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굳건한 동맹 관계를 다시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넥타이만으로도요. 예. 요새 저런 게 유행하는 말로 깔맞춤이라 그러죠. 뭐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지금 3자 회담에서도 그렇고 왠지 지금 트럼프와 문 대통령 간에 이렇게 조화가 좀 일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 일단 좋아하는데 교수님께 하나 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 더 여쭤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긴밀하게 세 나라 정상 얘기해야 되니까 기자들을 생각보다 일찍 내보내서 이것도 얘기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만큼 지금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실험하고 발사하고 하는 이 ICBM이라든지 핵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미국을 노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G20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지금 ICBM을 발사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만큼 미국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결국 이 3자 회담에서도 미국이 주도해야 되고 이과 관련된 한미일 간의 어쨌든 그 공조라든지 협조에 대한 주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가장 강경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의 이견 노출이라든지 조금의 다른 모습들도 기자들한테 노출되는 걸 싫어했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주도적으로 기자들 내보내고 분위기를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MSNBC 여성 앵커와의 이제 좀 그 비난을 해서 문제된 이후에 사실 기자들 질문을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때 보셨지만 그때 미국 기자들이 계속 질문했는데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기자들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들이 심해져서 아마 이번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도 사실은 기자들 다 나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외교적으로 보면 어쩌면 좀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프닝 정도는 사실은 이제 3국에 면담하는 내용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에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 기피증이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저렇게 깊이 한다. 자, 준비한 거 한번 저희 키워드 보실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강경화 장관의 활약상 그리고 넥타이 색깔로 본 한미일 세 나라의 정상들 만남을 봤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어제 핫 이슈였던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얘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저희가 꼼꼼히 따져볼 거긴 하지만 일단 초반에는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제 전화 통화는 있었지만 실제 처음 만나고 있고 이제 워낙 사드 문제로 좀 예민하고 우리는 또 저쪽에서 처하는 경제 보복 때문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거꾸로울 수밖에 없는 장소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를 부드럽게 하고 서로가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서전에 나오는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 뭐 우리 흔히 많이 인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게 뭐 우리 세상 살아가는 법칙이기도 하고 상식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말을 함으로써 이제 문 대통령과의 친근함을 보여줬고 문 대통령은 또 우리가 뭐 지난번에 세월호를 인양해준 그 회사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뭐 중국에 대한 어떤 또 감사를 표하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아주 화해하게 초기에는 만들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준비해주는 스태프들도 그렇고 양국의 그 대표이신 두 분들도 작은 회담 분위기를 잘 끌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쓴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초기 분위기는 좋았다. 그러나 뭐 뒤에 결론은 가면서 넘지 못할 벽이 있었던 것은 사실했다. 이 넘사벽 어떻게 할 것인가 주어진 과제 좀 이래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뒤에 대화는 이 두 정상의 평행선을 걷는데 두 사람 비교한 걸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나이가 같더라고요. 1953년생. 그런데 아까 저희가 통역기마저 말썽이라는 뭐 주제도 있었지만 이 사드 문제는 좀처럼 그리고 특히 한미 정상이 만난 직후에 또 나오는 대화라 이 합의점을 잡기가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그 시진핑 국가주석은 일단 이 사드 문제를 단순한 무기 체계 문제로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드의 한국 배치는 일단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확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일단 지켜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강경하게 또 입장을 유지하고 거기다가 보태서 특히 한국 내에 여론이 좀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또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뭐 추미애 대표의 발언도 나왔지만 일단 집권 여당에서마저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상당히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시진핑 입장에서 본다면 이걸 좀 밀어붙이면 한겨 이제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공론이 단결돼 있다면 뭐 시진핑도 저렇게 저는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분열상들을 좀 보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드 문제를 지난번 이제 그 푸틴과의 회담에서도 이제 합의를 했듯이 상당히 미국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쉽게 그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게 저는 좀 북한 문제는 마찬가지인 게 대북 문제에 있어서 북한은 남한하고 대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얘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한은 또 빠지고 지금 중국의 경우에도 사드와 관련돼서 이걸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대미 관계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남한이 나서서 뭔가 서로 얘기할 만한 그 상황이 아니 위치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정말 이 현실적이고 아주 그 적자생존의 이 국제 질서 안에서 이 우리 남한이 중국 문제도 그렇고 북한 문제도 있고 이 계속 소외되는 상황 이 자체를 큰 그림에서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라는 좀 그림이 나와야 되지. 이것이 미국 가서 우리는 동맹이에요, 국권이에요. 중국에는 우리는 국내 절차가 있으니까 이거 좀 시간 좀 벌게요. 이렇게 무슨 인간관계 풀듯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인식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뭐 간단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시진핑 주석의 대답을 보면 사드 철회에 대해서는 우리 중국민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한 발을 빼는 모습이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와 북한은 혈맹이다. 뭐 이렇게 굳건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죠. 순망치한이다. 그렇죠. 예, 북한이 어려지면 뭐 중국도 어려지고 예, 이런 늘 시각 때문에 우리가 늘 중국에 이제 대북 제재를 할 때 요구했던 게 북한으로 넘어가는 그 오일 파이프라인을 잠궈달라는 수많은 그 반복적인 수십 년간의 요구가 있었지만 중국은 단 한 번도 그게 응하지 않는 거죠. 그만큼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고 뭐 6.25 때 또 어마어마한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의 60년 전인데도 이 혈맹을 강조하는 거 보면 시진핑 주석이 사드에 대해서는 뭐 전혀 여지가 없나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미국과 우리 역시 혈맹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신냉전 체제라고 말할 만큼 관계가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버렸고요. 사실은 방금 뭐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중국의 대국 굵기 정책하고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라는 정책이 한반도에서 지금 부딪히는 게 이게 사드 문제 아닙니까? 예. 그게 결국 우리 국내의 남북 간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그 운신의 폭도 매우 좁고 사실은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로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틈바구니가 굉장히 뭐 펼치기가 어려운 난감한 상황에서 G20도 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답은 별로 없는데 고생은 많이 할 그런 회담일 수밖에 없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설득이 다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죠.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어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말을 강조했는데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거둬 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입니다. 물론 뭐 김정은을 언제든 뭐 기회가 된다면 만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G20 정상회의나 이따 뭐 한 2시간 뒤에 있을 뭐 일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고 한미일 편먹고 뭐 이런 표현 써도 좀 그렇습니다만 북중러 합치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뭐 일단 국제 정세가 이제 간단치 않은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베를린 선언 뭐 선언이라보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죠. 그런 구상을 했는데 5가지의 정책적 과제와 함께 당장 실행돼야 될 몇 가지 과제들을 이제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이 상황에서 왜 이 베를린 선언이라고 할 만큼 그런 대북 대화 제의를 하는 거 어제 사실은 저희에서도 질문자들이 지금 상황에서 그게 되겠냐라는 어떤 그 질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에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 북한이 전혀 대화할 뜻도 없고 북한은 ICBM과 6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문 대통령의 지금 상황의 어떤 대북 대화 제의가 과연 현 시점에 맞아 들어갈 것인지 또 실현 가능할 것인지 선언에서 끝날 것이 아닌지 이런 데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과연 지금 문 대통령이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대외 정세가 굉장히 급박하게 어떤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조금 더 늦췄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대화 카드를 던지는 것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대화 국면 자체가 형성 전혀 안 된 상황에서 물론 장기적 국면에서 제시한 거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것에 대해서 응할 가능성이 없는데 굳이 지금 대외적인 압박을 지금 강화해가는 시점에 대화라는 카드 우리가 불쑥 던져놓으면 사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 마찬가지로 여기에 별로 그렇게 동의할 수 있는 나라는 없는 상황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시점에 어떤 그런 제의 자체가 자칫 묻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조금의 템포를 넣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한 압박들을 좀 더 강화하고 동맹의 어떤 그런 동맹과 함께하는
그런 측면들을 강화했더라면 어떤 설득력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뭐 그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희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보면은 전쟁 중에도 회담은 하는 것이고 얼음장 밑으로도 물은 흐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압박과 제재에 동참하고 강력히 한미일 관계를 동맹 관계를 이제 공고히 하더라도 이런 우리 주도의 코리아 패싱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제스처는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했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제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그 제안 또는 뭐 선언에 비하면 정반대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해서 2년 동안 북한과의 끊임없는 그 협상과 이 과정을 통해서 실무적 접촉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그것을 띄어 올리는 그런 선언을 베를린에서 한 거고 문 대통령은 거꾸로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먼저 이런 포괄적인 입장을 밝혀주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어떤 작은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쉬운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정반대의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조금 두 분이 의견이 다르시군요. 예, 지금 뭐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으니 청와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뒤에 부항을 떴어요.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렇게 목이 뭉친다라고 하잖아요. 뒷목이 뭉치고 어깨가 뭉친다. 그러면은 보통 마사지샵에 가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임종석 실장이 스트레스도 받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그 제가 청와대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퇴근을 못하고 간이친 데서 이렇게 자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뭐 업무 인수인계 받고 뭐 새로 시작하고 하는 게 짬이 안 나겠죠. 아마 그 모습이 그대로 이제 나온 것 같은데 반면에 또 임종석 실장이 그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할 때 보내고 나서 환하게 웃는 그 사진이 화제였었는데 그랬죠. 지금 이제 그 기강을 잡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뭐 전화를 해서 3번인가 안 받으면은 그거를 또 그 경고 조치를 하고 그리고 소등이라든가 뭐 이런 것 좀 어찌 보면 좀 시시콜콜할 수도 있는 부분도 관리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그 윤영찬 그 소통수석을 지금 G20 그 회담장에 같이 동행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임종석 실장의 협조가 요청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아마 국내 상황 자체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다잡아야 된다는 그 의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임종석 실장의 이런 판단은 아주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 비서실장이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뭐 긴장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목에 부항자국을 보니까 최근에 뜬 겁니다. 아주 진하죠 색깔이 피색깔이. 그만큼 이제 큰 스트레스 속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뭐 기간이라는 게 뭐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특히 점심 시간에 얼마만큼 시간을 잘 지키느냐 이를 일일이 체크를 다 합니다. 그것도 원래 저희가 뭐 김기춘 전 실장 얘기를 꺼내서 그랬습니다. 원래 그런 거 비서실장이 하는 거예요? 비서실에서 책임지고 기강 잡기를 한 번씩 합니다. 그만큼 이제 간혹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가 계실 때는 특별히 기강 잡기를 해야 되죠.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처음 미국 나갔을 때 그 숙직실에서 전화를 안 받아가 난리가 났던 적이 한번 있지 않습니까? 그때 크게 그게 문제가 됐던데 그런 기강들은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없을수록 국내는 또 그렇게 더 긴장해서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제일 큰 건 아마 추미애 대표 때문에 생긴 거고 또 이 등에도 많이 맞은 것 같은데 보면 아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많은 공격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해서 이 부항 뜨는 자국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또 해볼 텐데 일단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사실 독일도 각국 정상들이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청와대도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북한에서는 어젯밤에 이런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저기가 평양 대동강변입니다. 어제 그 대규모의 군인과 주민들이 모여서 불꽃놀이도 하고 무도회도 열었습니다.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 발사 성공 축하 불꽃놀이 행사인데 이현정 위원장, 북한은 참 한가로운 겁니까? 아니면 저 대내외 과시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한 겁니까? 그 북한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는 겉으로는 굉장히 축제의 무드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두렵고 걱정스러운 그런 게 역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ICBM의 성공으로 해서 물론 뭐 내부적으로는 저걸 기화로 해서 어떤 주민 동원력을 상당히 이제 끌어오르는 측면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외 압박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북한의 제재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경제가 힘들어진 상황이고 또 주민 배급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특히 이번에 ICBM 발사로 해서 더 이 제재가 강화된다고 한다면
최근에 중국의 단독운행이 이제 제재 대상에 또 포함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주민 생활은 더 어려워질 것이거든요. 사실 저 폭죽 하나하나가 정말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정말 밥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물론 평양은 그렇지만 나머지 평양 이외의 지역은 정말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주민을 전체를 하나로 뭉치기 위한 그런 쇼 같은 걸 펼쳤지만 실제 국민들 생활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화면입니다. 잘 보시면 김정은의 업적을 축하하는 무도회까지 열었던 북한. 지금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 한미일 북중러 숨가국에 움직이고 있습니다.